미국 미국 주식이 내려왔더니 급히 반등하면서 다시 하락봉을 커버하고 넘어 올라갔거든요. 금요일 장 끝나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일단 이건 이제 PMI 지수거든요. 여기는 매크로마이크로입니다. 매크로마이크로에 나오는 그 PMI 지수, 제조 PMI 지수만 뽑아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빨간색이면 50 넘어간 거고요. 빨간 계통이면, 파란 계통이면 50 미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이게 계속 제조업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전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저머니 독일, 요게 그 다음에 그 영국, 프랑스거든요. 제조업 부분 깨지고 있어요. 일본은 살짝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아직 나머지는 발표가 안 됐고요. 추세적으로 제조업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조업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3월달 보면 반등했다가 위드 코로나로 2월에 반등했다가 3월달에 1월에 급등했다, 이렇게 딱 1월달에 40, 그 직전 12월 47에서 50으로 급등했다가 강도가 올라가는 강도가 2월달에는 상승이었는데 3월달에는 죽었죠.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고요. 다른 영역들은 그렇게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데 이게 서비스업은 전체 국가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숫자가 작고, 보시면 이제 서비스업은 대부분 전부 파란 것보다는 빨간색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글로벌 경제를 지금 잘 떠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거는 서비스업 중에서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 이머징 마켓 쪽인데 밑에 보면 나라들이 나오죠. 러시아, 뭐 한국, 브라질, 차이나, 타이완, 터키, 인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머징 전체 섹터로 놓고 보면 이게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렸다가 2월달까지는 들렸다가 3월달에 살짝 밑으로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거 봤으니까, 서비스업을 보면 그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업이라는 그 보면 제조업은 좀 안 좋고 글로벌이, 서비스업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이 미국이거든요.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입니다. 미시건 대학 심리지수 보면 최근 이제 그 반등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조금 꼼짝꼼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게 밑으로 빠졌거든요. 추세적으로 한번 내려오고 살짝 빠져고 다시 재차 빠졌는데, 얘가 현재 상황은 괜찮게 보는데, 여기 보면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미래 상황은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추세적으로. 얘는 혼재돼서 나오지만 미래 상황을 암울하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22에서 이거 유럽연합에서 발표하는 그 지수인데, 요 밑에 이제 ESI라고 있잖아요. ESI가 뭐냐면 그 BSI하고 CSI를 합한 거예요.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기업 심리 지수를 합한 건데, 걔는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멈춰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용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고용에 대한 기대치는 올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기업 심리 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BSI가 살짝 반등을 해서 업황이 계절 조정을 한 거는 반등하다가 살짝 다시 내려왔어요. 그냥 그 계절 조정 없는 건 업황이 살짝 올라왔는데, 잘 안 보이나요? 예. 네, 빨간 거죠, 이거는. 근데 계절 조정 한 건 밑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제조업인데, 비제조업도 보면 이제 시즌 그러니까 계절 조정을 한 건 밑으로 살짝 내려왔죠. 꺾였죠. 그렇지 않은 건 그런데. 근데 이건 이제 ESI라 그래서 이 경제 심리 지수인데, 향후에 그 미래를 전망하는 그 전망치에 BSI하고 CSI를 합한 건데, 얘는 보면 추세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추세선은 내려오고 있고 월간 발표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심리지수를 지금 본 거예요. 심리지수 봤는데 심리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PMI 지수는 좀 괜찮은, 서비스업이 괜찮게 나왔는데, 실제로 서비스업이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개별 심리지수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아까 안 본 것 중에서 여기 컨퍼런스 보드를 없앴구나. 미국의 자영업자 심리지수가 있거든요. 그 자영업자 심리지수는 그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업이 좋긴 한데 자영업자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좋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거는 이거 컨퍼런스 보드 발표인데요. 이건 온라인 쪽에 그 구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아직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약간 선행지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에. 근데 이게 고용 지표를 지금 쭉 볼 건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 온라인 그 고용 구인 지수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계속 수당 청구 건수는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파란 겁니다.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아직 이제 강도가 세지진 않고 있는데 이 빨간 계속 계속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업하고 미국의 그 다음에 제조업 그 고용 숫자거든요. 고용 숫자인데 보시면 서비스업은 아직 추세를 잘 버티고 있고 제조업은 지금 머리를 치고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해고 패턴, 그러니까 고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줄고 지난번에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해고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잔고 주문이라는 것들이 줄어가지고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비스업이 깨지면 미국은 이제 그 경기 수축의 심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수축의 심화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신규 고용, 얘가 이제 고용이거든요. 미국에. 이것도 매크로 마이크로입니다. 보시면 이게 고용이라네. 이게 잡 오프닝이고요. 일자리 창출. 요게 있는 게 고용이에요. 그런데 비농업법은 고용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추세적으로 그 전년 대비 고용 숫자 규모는 조금씩 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규모도 이제 그러니까 언제 이게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수도. 그래서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풀타임하고 파트타임을 보면 올 초에 그 파트타임이 극단적으로 딱 올라갔다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풀타임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아주 혼재돼 있어요. 구인 비율 같은 경우에 온라인의 구인 비율은 괜찮은 것 같고 풀타임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고 제조업이 고용 숫자가 늘어나던 게 지금 멈춰서 살짝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보면 고용 숫자 비농업 보면 고용 숫자가 점진적으로 월 단위로 숫자들이 이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고용되는 숫자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이제 정점을 치고 약간씩 뭔가 언밸런스가 내면서 이제 식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비거든요. 미국의 소비인데 이 빨간 게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이 서비스거든요. 이게 전체 그 리얼 PC예요. 실질 그 가계 소비 지출. 근데 이제 리얼 PC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 업종 분야가 여기 제조업 부분, 그러니까 그 상품 부분, 제품 부분에서 그렇게 늘지를 한동안 않고 있었거든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급격히 늘었었기 때문에 그게 실질 지출 잘 늘지 않고 있고 서비스 업종이 조금 버텨주면서 전체 실질 그 소비자 지출을 늘려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서비스 업종에 늘어나는 강도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강도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지금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비스업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름철 되고 그러면 이제 놀러 가는 인구들이나 그러니까 놀러 가는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커버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좀 물음표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확장하면서 계속 추세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 증가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전체 지출이거든요. 미국의 가계 지출. 그중에 이 연두색이 이자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자거든요. 이 연두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게 PC인데 요 PC는 리얼이 아니고 이거는 명목입니다. 이 물가를 반영 안 한 거예요. 잘 보시면 얘가 못 늘어나고 있죠. 옆으로. 지출 자체는 살짝 전체 지출 자체는 늘었는데 개인 소비 지출, 명목 소비 지출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 이자 지출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봤던 건 리얼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거죠. 근데 물가가 직전에 굉장히 높았고 추세적으로 미국이 이제 낮아지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출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리얼 지출로 놓고 보면 살짝 들렸을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져서. 그 명목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지출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예금이거든요. 이게 빨간 게. 이거는 월간이고 이거는 주간인데 미국의 전체 예금이기 때문에 가계 예금만 표현한 건 아닙니다. 전체 예금 규모는 줄고 있고 다만 이제 줄고 있습니다. 예.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저축이거든요. 이건 가계 저축이에요. 가계 저축은 보면 추세적으로 살짝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바닥을 통해서 예금은 줄고 있고. 이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그 저축을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의 규모를 추세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개인 소비 지출 중에 보면 이전 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부금 같은 거 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올 초부터인가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어려워지니까 남들 도와주는 것도 줄이는 겁니다.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리고 얘는 기업 이익이거든요. 팩셋입니다. 4월 28일까지 발표한 걸 보면 이거는 뭐냐면 연두색은 예측치보다 높은 거고요. 노란색은 예측치 수준, 빨간 거는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익 측면에서 보면 예측치보다 높은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 나머지들도 그렇게 뭐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게 저거거든요. 매출이거든요. 이건 이익이 아니고. 근데 이익은 사실은 그 재무제표상 뭐 그 손실 부분을 이연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매출 자체도 조율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면 이익보다는 매출 국면, 그러니까 정점을 쳤는지를 좀 보려면 이익 구조보다는 매출 구조를 보는 게 좀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놓고 보면 그 예측치보다 그 낮은 성과를 낸 부분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거냐? 최근 그 기업 이익 발표로 그 메타버스 발표 그 이전에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 쪽에서는 반응을 안 하다가 메타버스 쪽에서 반응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보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분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다만 강도가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월 31일자에 측치는 이건데 이거는 이익 증가율입니다. 4월 28일자의 측치는 이렇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증가율 추세가 좀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는 강도가 줄다고 하는 건 약간 덜 줄고 는다고 하는 건 더 느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거냐?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약간씩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가끔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의 주문이거든요.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산업 생산인데 이 산업 생산이 계속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미국의 이게 산업 생산이나 가동률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동률 보시면 파란 건데 이 가동률 움직이는 거하고 이 노란색의 산업 생산 움직이는 게 똑같죠, 패턴이. 그래서 가동률만 봐도 되는데 이거 생산도 패턴이 똑같아요. 보시면 파란 게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딱 치고 2월달 이후에 감소했고 광업 쪽은 2달 연속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게 가스 부분, 가스하고 전기 부분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산업 생산에서 물론 전기 사용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산업 부분,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선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전기가스의 배분이나 생산 부분 하나만 올라가는 걸로 지금 패턴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일시적 반등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좀 더 늘려보면 전기가스가 추세적으로는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은 추세적으로 머리를 친 것 같죠. 요거는 광업, 요게 제조업이거든요. 머리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조업 부분도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게 산업 생산이거든요. 빨간 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숫자입니다. 증감률은 아니고요. 증감 숫자예요. 수치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이 연두색이 재고고요. 연두색이 이게
그 판매고 전체 판매. 요게 이제 전체 재고거든요. 이게 빨간 게 전체 생산인데 이 전체 그 판매 물량이 전체 재고 물량 증감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갭이 지금 안 줄고 있어요. 요 두 개의 갭, 파란 거도 연두색의 갭이 안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가 그렇게 늘질 않고 계속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재고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메꿔지지 않으면 생산도 늘리질 못할 겁니다. 재고가 일정 부분 판매가 계속 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패턴이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왔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재고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출하가 떨어지고 생산이 전년 동기 마이너스로 안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산 부분이 터닝을 하겠느냐, 제조업, 그다음에 마이닝, 전기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유틸리티가 생산으로 터닝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이 그 판매 부분이 터닝해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과정이 돼야만,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재고가 일정 부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지, 이렇게 판매가 계속 마이너스대로 빠지고 있는데 늘릴 수 있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조업도 식어가고 있다. 요거는 빨간 게 대형 트럭이고요. 요거는 자동차 판매거든요. 파란 거는 이게 북미 대륙 그 저거예요. 그 출하, 제품 출하. 근데 보시면 이 제품 출하가 흔들리고 작년 7월 이후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동량이 줄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 픽업 트럭, 대형 픽업 트럭이 사실은 이 물동량의 움직임하고 상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제품 운송 이런 것들, 제조업 제품 운송들하고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아직 그 대형 트럭은 아직 그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물동량 자체는 약간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움직임은 약간 줄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이 물동량 움직임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중국인데요. 이게 중국이 최근에 이거 매크로마이크로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그 계속 완화 정책을 피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완화 정책을 펼 때 좋은 거는 금리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금리를 내려주면 대출자들의 이자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의 그 기준금리거든요. 이건 프라임 레이트, 그러니까 그 우대금리 1년 5년치, 요게 중기금리거든요. 그런데 작년 보시면 작년 언제야? 2022년도 8월 달? 9월 달? 요때 마지막으로 내리고 그 뒤로는 계속 금리를 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조정하는 금리가 아니고 지준율이거든요. 지준율을 은행에서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금 대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예치 금액인데 이 지준율을 낮춰주면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을 다시 은행으로 돌려줘서 은행에서 통화량이 늘어나죠. 은행에서 이제 그 외부로 유통시킬 수 있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 거지, 뭐 대출 받은 사람의 그 한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가 그렇게 녹록하게 좋아진 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좀 이따 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으면 주식시장이 그 반등 강도 굉장히 세야 되는데 이 검은색이 이게 그 미국 상해지수거든요. 물론 상해지수가 반등 강도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상해가 좀 빨리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이게 직전 고점이었죠. 직전 고점이기보단 직전 이제 붕괴 추세 바닥 치고 여기 위에서 여기 고점까지 올라왔죠. 우리나라도 여기 직전에 깨졌던 걸 뚫고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파란색이. 근데 가장 센 데는 유럽이고요.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깨지기 전 2022년도 상반기 깨지기 초반까지 거의 다 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현재까지 왔거든요. 독일이. 가장 약한 데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기가 2022년도 깨지기 직전인데 여기 바닥에 중간에 걸려 있으니까 가장 탄력이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탄력이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가다 말고 쉬고 올라가다 말고 쉬고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국 탄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을 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좀 이따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용 부분을 볼 건데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대출 기준 강화하는 거거든요. 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다만 여기 보시면 파란 게 살짝 내려왔어요. 한번 올라가다 내려왔죠. 이거 이제 개인 가계 신용대출이거든요. 가계 신용대출인데 이게 완화되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기준 강화예요. 기업, 대기업, 중기업, 뭐 크레딧카드, 오토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기준을 좀 안 해준다고 해도 수요가 문제인데 이 수요는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 수요거든 미국에. 모든 영역에서 수요가 다 급락하고 있어요. 여기 모기지는 빠진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수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게 빠지고 있고 이게 유럽이거든요. 이거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거 한참 더 내려가네. 이게 대출 기준입니다. 이거는 예측치고 기대치고요. 이게 실제치인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유럽 대륙이. 그리고 대출 수요가 있거든요. 대출 수요를 보면 이게 대출 수요입니다. 대출 수요인데 보시면 얘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기준은 강화되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중국을 보면 이거는 인민은행 아마 데이터일 겁니다. 제가 데이터 다운받고 통계 당국이네요. 통계 분석 당국. 보시면 리포트인데 이게 매크로고 요게 그 은행 뱅크 쪽에 이익성 관련된 지표거든요. 아직 괜찮아요. 4분기에 좀 안 좋아 있다가 요번에 그 뭔가 급격하게 딱 1분기에 튀었죠.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은행 측면에서 보면 이익성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수요거든요. 자금 수요가 보시면 낮다가 1분기에 확 들렸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인한 그 자금 수요나 이런 것들은 팽창하고 있고 은행의 그 수익성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괜찮은 구조로 가고 있다. 1분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정책적인 어떤 느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느낌은 제가 보기엔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그냥 횡보하고 있거든요.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준율을 내려준 것만 가지고 이 통화 정책이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됐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 본격적이라면 기준금리를 내려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미국이 아직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국 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액션이 취해지면 그때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눈치 보기나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 걸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국가는 놔두고 미국의 이게 채권 발행 현황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SIFMA 여기서 발표한 건데 미국에 여기 보시면 이게 3월이고 이게 요번 3월 이게 2022년 3월인데 발행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근데 보시면 그 공공기관 미국의 공공기관 발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채 발행 물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되겠죠. 여기하고 계절적인 걸 비교하려면 작년 3월에 비해 회사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모기지 관련된 채권 있죠. 요것도 줄었죠. MBS도.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지방채나 공공기관채나 뭐 그 국채 이런 것들 발행 물량 정도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지방채 약간 줄긴 했고 미국 국채도 약간 줄긴 했는데 이게 회사채는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자금 시장이 약간 회사채 시장이 경색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게 연체율이거든요. 네, 미국 연체율인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개,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그 크레딧 카드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요게 소비자 대출입니다. 소비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가계 경제 안 좋은 거죠. 제일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게 이게 상업은행, 그러니까 상업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게 지금 상업부동산 얘기가 꼬물딱꼬물딱 올라오고 있죠. 아직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를 보시면 특이한데 이거는 그 부동산 대출은 빼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게 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80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은행이 이제 받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런 대출은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뭐 전체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대출 요게 비즈니스거든요. 빨간 게 이건 전체 대출이고 파란 게 요게 소비자 대출인데 소비자 대출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비즈니스 쪽에서도 상각이 일어나는 대출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가끔 보여드리지만 미국의 그 챕터 11 파산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 신청 파산 신청하는 그 숫자들을 제가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 가게 합하면 1.5배 정도씩 늘어나는 작년 대비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수치다. 그래서 이제 이 신용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겁니다. 지금 대출 기준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고
연체 늘고 있고 다는 아니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뭐 가계하고 상업부동산 살짝씩 늘어나고 있고 삼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업부동산 관련돼서 지난번에 이걸 보여드렸죠. 이 그린스트롤에서 나오는 CPPI 지수는 보여드렸고 전년 동기 1년 전 대비 15% 빠졌다 보여드렸고 무디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상업부동산 관련된 그 전망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상업부동산이 그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다는 겁니다. 가격이 보시면 2020년 1쿼터부터 쭉 하면서 2022년 4쿼터까지 쭉 추세적으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계치가 약간 다르죠. 얘는 1년 전년 동기 대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네. 정점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 그 12월 3일 날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고 5일 날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5일이라는 2022년 5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디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4분기까지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 보면 파트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예측치를 생각해 보면 2023년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 지나서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야만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요거의 그 완공이 급격히 쫙 늘어나가지고 이 가격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실률이 쭉 올라가다가 2021년도 2월달 2쿼터 이후에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2022년도 1쿼터 이후에 다시 추세적으로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다. 부정적인 거죠. 공실률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가격이 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래서 무디스 역시 가격이 좀 살아나려면 내년도 한 상반기 지나고 나서 그 사이에 사실 그 커머셜 관련된 부동산 파산이나 이런 이슈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천천히 이걸 쭉 훑어봐가지고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고 있긴 한데 PMI 지수라고 하는 논점으로 놓고 오면 제조업은 깨지고 있고요. 아직 그 경기 수축 국면에서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부분이 잘 버텨주고 있다. 글로벌에서는. 그런데 소비자 심리지수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실 긍정적인 섹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약간 움직이거나 혹은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조업 부분이 꺼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신규 주민이나 이런 것들은 줄고 있고 그래서 주문 잔고가 줄어서 이게 고용 측면의 제조업에 고용 숫자의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죠. 이게 꼭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 서비스업이 잘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 고용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늘거나 계속 그 실업성을 청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신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거나 예전보다는 추세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기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EPS가 지금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좋다라고 빅테크 기업이 주식을 이제 급격히 반등시키고 있긴 하지만 이익 측면보다는 사실 매출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그 미국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트는 안 보여드렸는데 기업의 이익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 지속될 때 매출이 늘어나도 기업 이익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일정 부분에 가게 되면 경기 확장 국면에. 그건 왜냐하면 계속 고용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여러 가지 늘어나거든요. 그 금리 비용도 늘어나고 물가 비용도 계속 누적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 비용이 늘어나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경쟁 비용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과 동일한 패턴의 추세로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 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 매출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게 어떤 빅테크 기업과 같은 일부적인 부분의 기업 이익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강도가 세진 않다. 그 강도가. 예측치보다는 살짝 덜 줄어드는 그런 형태 혹은 더 증가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신용 부분으로 넘어가면 은행의 그 대출 기준들이 계속 많이 강화되고 있고 수요 측면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중국이 그나마 난데 중국은 그 금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지준율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크게 완화 정책을 한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의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센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채권 시장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 발행이 확 줄면서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의 자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상업부동산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야 상업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공실률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올 중반 뭐 하반기 9월, 10월 뭐 빠르면 7, 8, 9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시기에 실제로 미국의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공존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음 달 다 됐네요. 5월 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만기 연장 문제가 있고, 6월 달에는 미국에 국가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 8월 달에 S&P인가요? 무디슨 금융 그 특정 회사 S&P인가 무디슨가 어디서 미국의 그 국채를 강등시켰습니다. 신용 등급을, 국가 신용 등급이 아니고 국채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주가가, 글로벌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물론 남유럽 금융위하고 합쳐서 일이 터진 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도 그런 이슈가 터져서 시장의 그 불안정성이나 뭐 요동치는 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거 지나고 나면 상업부동산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헤쳐 넘어가야 되고, 그 과정 중에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추세를 들고 계속 머리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